안녕하세요. 두 명의 공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에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아니, 그냥 장애물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커다란 장애물이 나를 깔아뭉갤 것처럼 무너져서 몸이 부서지고 질식할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좌절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은 다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내 앞을 가리던 장애물은 언젠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저는 저를 깔고 있던 장애물에서 빠져나와 딛고 일어날 용기를 얻었고 또 여러분께도 그 기운을 나누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제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당시 아내는 강남에 있는 한 헤어샵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아내는 여러모로 저와 다른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아내에게 끌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애늙은이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성격이 좀 느릿하고 뭐든 이래도 저래도 하는 스타일인데 아내는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톡톡 튀는 성격이었거든요. 저보다 4살이 연하지만 뭔가 챙겨주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제게 아내는 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아내는 좀 충동적이었는데요. 그것도 저와는 참 많이 다른 점이었어요. 저와 만나는 2년 동안 이직만 5번을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는 버틸만 하면 소나무처럼 한 곳에 뿌리를 내려 버티는 타입이었거든요. 그 당시 일하고 있던 회사도 조건 좋은 곳으로 한 번 이직을 한 뒤 4년 동안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아니면 아니다 하고 바로 일하고 있던 미용실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 아내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아, 원장 진짜 짜증나. 지 이름 건 샵 있으면 다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둔다. 두고 봐. 내가 3년 안에 꼭 나도 내 이름 건 샵 열어서 내 직원들 소중한 줄 아는 원장 될 거니까. 한미주 헤어샵. 아니, 미주 헤어. 뭐가 나? 아무튼 그 인간보다는 훨씬 좋은 원장이 될 거니까 두고 봐. 그때는 이런 아내의 인내심 없고 충동적인 모습이 내게는 없는 새로운 모습이라서 오히려 자유롭고 또 목표지향적이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콩깍지의 파워겠죠. 아내가 그렇게 제게와 고충을 털어놓고 다른 샵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응원을 해줬죠. 그럼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태영 씨밖에 없어. 나 에너지 방전되면 그거 다 채워주는 게 태영 씨야. 그냥 태영 씨랑 말하는 것만 봐도 힐링된다. 근데 저만 아내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부탁을 거절 못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좋게 좋게 넘어가는 편인데 아내는 그런 저를 위해서 대신 총대를 매주기도 했습니다. 왜 나이가 좀 들면 여기저기서 지 사업 시작했는데 투자해라. 보험하는데 좀 들어주라. 10년을 연락 없던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동창이 결혼한다고 와서 축하해달라는 연락 적지 않게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시를 못하고 있으면 아내는 저 대신 거절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만남을 지속해왔어요. 그리고 만남 끝에 다소 이른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는 계획보다 이른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아내와 저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임신으로 인해 그 계획이 약간 앞당겨진 것 뿐이니까요.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없는 점을 채워주는 건 결혼을 해서도 지속이 될 거라고 그때는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저와 아내가 딱 하나 아주 똑 닮은 점이 있다면 그건 농부의 딸과 아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만났지만 저는 고향이 경상도였고 부모님께서 계속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아내 부모님께서는 거기서 농사를 하고 농장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남에서 할 얘기가 많기도 했어요. 저도 아내도 대학 가고 취업 전까지는 쭉 고향에서 살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공통점은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또 아내의 부모님을 뵀을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내 고향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떨었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마주하고 진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물 마시다가 대답을 해서 살해도 걸리고 심지어 장인어른 술잔에 두 손으로 술을 따라들이다가 넘치게 따라들여서 장인어른 손을 소주로 흠뻑 적셨죠. 아내도 답답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냐고 저를 타박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오히려 그런 제게 시종일관 따뜻하게 말해주셨어요. 제가 장인어른 술잔에 술을 넘치게 들였을 때는 오히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곽서방이 안 그런 척 하면서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렇게 넘치게 따라주고. 아, 그러게나 말이야. 곽서방, 내가 우리 곽서방 철철 넘치는 마음 달게 마시겠네. 고마워. 실수를 했다 생각하고 얼어붙은 저를 보며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흥건하게 젖은 손을 옷자락에 닿고 소주를 입에 탁 털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제 팔뚝을 툭툭 치시고 무릎도 한 번씩 탁탁 치시며 아, 농사하는 집안에서 자라 그런지 힘 좀 쓰겠는데? 아까 건초더미 한 번에 들 때 내가 아주 알아봤지. 딱 우리 집 사이 될 제목이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첫 만남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제게 이리 호의적이시고 마치 평생 봐온 가족처럼 절 대해주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와 아내가 처가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께서 농장 일이 아직 덜 끝나서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먼 길 와서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고 있자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또 그전부터 장인어른 농장에 꼭 가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장모님께 농장이 여기서 가깝냐고 여쭤보고 농장으로 가서 장인어른의 일을 도와드리고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차로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서 제 차를 몰아서 갔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건초 더미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좀 생소한 첫 만남이었지만 쭈뼛거리며 장인어른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 소개를 한 뒤 바로 입고 있던 정장 자켓 벗고 건초 더미를 들어 쌓았습니다. 아마 장인어른께서도 황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좀 좋게 봐주신 건지 농장 일을 마무리하고 처갓댁으로 향한 내내 아, 힘을 아주 잘 쓰더라. 아까 몸 쓰고 비료나 흙냄새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농사일 많이 도와드린 것 같다고 저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어요. 처음 만남에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셔서 제가 더 긴장을 한 것도 있었고요. 솔직히 긴장을 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솔직히 앞길 창창한 딸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데려간다고 하는 도둑놈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또 장인어른은 농사와 농장 경영만으로 자수성가해서 같은 전라도 땅에 3층 건물을 올리신 분이셨거든요. 물론 도시가 아니라 군 단위에 있는 작은 건물이라도 저는 만나 뵙기도 전에 자수성가하셨다는 장인어른의 기운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첫인상이 잘 박혀서 어수룩해도 예쁨 받는 사이가 됐네요. 그때는 아, 촌놈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네 싶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늘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셨는데요. 특히 장인어른께서 정말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아마 딸인 아내와 아들인 처남 둘 다 장인어른이 하는 일에는 영 관심도 없어서 부모님 일을 도와 기본적인 농사 상식이 있고 또 농장 일에도 흥미를 보이는 제가 예뻐 보이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공감대 형성이 잘 되셨나 봐요. 명절에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은 하루 종일 저를 붙들고 새로운 농기계가 어쩌니 어디 회사에서 나온 게 좋다더라. 이번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고 약해서 밤새 가면서 보살폈더니 이제 좀 걷더라 라고 마치 터진 댐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이야기 보따리를 아니 이야기댐을 오픈하셨습니다. 장모님도 아내도 장인어른이 원래 이리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저만 보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당신이나 귀찮다고 안 들어주니까 우리 태영이한테라도 해야지. 남은 인생 벙어리로 살다 갈 게 아니면 이라고 하셔서 웃음을 꾹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얼어서 말만 더듬던 제게 어느덧 처가에 가는 길이 마치 저희 고향집에 가는 것처럼 편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낳고 나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쯤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는데 실직자가 되다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30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은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초조한 만큼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았어요. 초조함에 물어뜯은 손톱이 남아나지 않았을 때쯤 제게 구원인지 아니면 모든 일의 서막과도 같은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바로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라도로 와서 본인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신 거죠. 장인어른께서 직접 서울까지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제안을 모르고 그저 실직자가 된 사이에게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제게 본인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안사람과도 상의를 했다고 하시며 어렵게 본론을 꺼내셨어요. 곽서방, 자네만 괜찮다면 서울 생활 접고 나 있는 데로 와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떤가? 네? 장인어른하고 같이요? 그래, 괜히 아쉬워서 눈 낮추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는 것보다 나한테서 일 배우면서 같이 농사랑 농장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하는 거야. 돈도 각서방 예전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넉넉하게 쳐줄 거야. 내가 내 사위라서 무조건 잘 쳐준다는 게 아니라 곽서방 성실하고 일 잘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하니까. 곽서방 성격에 곧 둘째 태어나는 마당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괴로울 거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사실 곽서방한테 조금 부탁하는 거야. 아무리 일할 땅덩어리가 있으면 뭐하나. 와서 일한다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와서 숙식 제공하면서 일 시켰는데 이제는 몇 달 하고 다 다른 데로 튀어버려서 나도 믿질 못하겠어. 곽서방은 내 가족이고 내가 믿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강요는 아니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게. 장인어른께서도 저희를 돕고 싶은 마음과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간절함이 생각보다 깊으셨나 봅니다. 저희가 전라도로 가면 장인어른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주신다고도 하고 또 본인 건물 1층의 빈 공간에 아내가 개인 미용실을 낼 수 있게 하신다니 말이죠. 물론 정말 과분하고 감사한 배려고 도움이지만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몇 년 동안 적응해서 뿌리를 내린 서울에서의 생활을 쉽게 접자니 망설여지더군요. 이렇게 쉽게 귀촌을 결정을 해도 되나 싶고 또 지금껏 쌓은 경력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아이까지 해서 자식들의 교육 문제도 걱정이 됐고요. 근데 아내는 장인어른의 의견을 듣자마자 눈을 빛내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가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 일자리가 두 곳이 있어서 아내에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내의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둘째 낳고 다시 복직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언제까지 남의 샵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도 솔직히 계속 면접 보고 다니는 거 힘들잖아. 애들 교육 문제는 아직 우리 유정이 3살이니까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건 없어.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도 안 늦고. 나 아빠 건물에서 샵 오픈하면
보증금도 임대료도 없으니까 더 빨리 돈 모을 수 있고 당신도 아빠가 월급 잘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 돈 모아서 애들 크면 도시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서울로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만 괜찮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 어? 저는 아내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때는 전라도로 가서 장인어른을 도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귀촌을 선택했죠. 그해 초겨울에 둘째가 태어나고 바로 서울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내와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네요. 아내는 그토록 원하던 본인 이름을 건 샵을 냈고 아내가 샵을 오픈하고 일을 시작한 뒤에는 장모님께서 기꺼이 애들을 봐주셨어요. 저 또한 장인어른 일을 도우면서 쉽게 적응을 해갔죠. 서울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오는 시골의 그 고요한 평화가 그리웠나 봅니다. 서울에서는 집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도 어렴풋이 자동차 엔진 소리나 클락션 같은 소음이 들리는데 시골은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 중에 축축한 흙냄새도 좋았고 여름에 밖에서 몸에 있는 수분 다 빼낼 것처럼 땀 흘려서 일하다 집에 와서 몸에 묻은 흙먼지와 땀을 찬물에 말끔하게 흘려보내는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죠. 처음 제 걱정과 다르게 첫째 딸도 시골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잘했고 무엇보다 제가 간 후로 장인어른과 함께 일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내가 고향에서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내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정말 그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높게 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더 빠르게 지는 시골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두 딸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기만 했어요. 어쩌면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도시로 안 가고 여기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촌을 하고 5년이 지나고 저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됐죠. 그날은 장인어른과 일찍 작업을 마치고 농장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경운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뒤쪽 적재함에 타고 있었죠. 원래 저희 장인어른은 운전을 잘하세요. 경운기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을 비롯한 차 운전도 워낙 나이에 비해 순발력도 있으시고 운동신경도 좋으셔서 노련미가 넘치는 운전 실력의 소유자신데 그날은 장인어른의 운전 솜씨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이었나 봅니다. 한창 장인어른께서 운전하시는 경운기 뒤 적재함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가고 있었는데 순간 적재함 전체가 울렁하는 것처럼 크게 요동을 치더니 이내 눈앞이 한 번 돌더니 이내 깜깜해지더라고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경운기에 두 다리를 깔린 채 흙밭에 너부러져 있었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하체에는 아예 감각이 없는데 그 와중에 경운기가 전복이 돼서 깔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머릿속으로 아주 빠르게 시골에서 경운기가 농로에서 전복돼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현듯 이 경운기에는 나 혼자 있던 게 아니라는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눈알만 움직여서 장인어른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정신을 오래 잃었는지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에서 나오는 사이렌 전등이 어렴풋 보였고 저 멀리서 장인어른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정신을 잃었죠. 병원에 도착을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다행히 장인어른은 경운기가 전복이 되면서 푹신한 흙밭에 떨어져 허리만 살짝 삐셨어요. 하지만 불행히 저는 괜찮지 못했습니다. 적재함에서 떨어지며 경운기에 깔려 척추가 부러졌고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대에서 완전히 살아난 건 머리와 상반신 뿐이었네요. 42을 앞두고 있던 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은 신경이 남아있는 불안전 마비였지만 의사는 꾸준히 재활을 한다고 모든 근육이 다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일단은 재활을 하면서 차도를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못 걷게 된 것만으로도 눈앞이 깜깜한데 어쩌면 평생 걷지 못할 수 있다니. 그리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삶을 비관하게 되더라고요. 몇 초는 차라리 사고가 난 현장이나 수술대 위에서 눈을 감았으면 이런 좌절감은 몰랐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들어보니 그때 길가에 움푹 패인 큰 웅덩이가 있었고 미처 그걸 보지 못한 장인어른이 그 위로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의는 절대 아니었지만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장인어른은 저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제 병실로 찾아와서 그렇게 늘 자신만만하시고 풍채 좋으신 장인어른께서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쓴맛을 삼키고 말했죠. 그냥 장인어른이라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장인어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 본인의 책임이다, 내가 네 앞길을 막았다라며 목 놓아 우셨어요. 끝에는 아예 여기로 부르지 않았어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네 다리를 잃었다고 하시며 본인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고 싶어 하셨어요.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시고 심지어 제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셨어요. 당장 일을 하지 못하니 앞으로 재활치료비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말이죠. 근데 또 3주에 한 번씩 생활비를 또 따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퇴원 후 가까운 재활치료센터를 알아보고 있을 때 여기서 알아보지 말고 서울로 가서 더 크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자고 서울에 따로 또 집을 얻어주신다고 하시는 장인어른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절박함을 보고 한 번쯤은 탁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장인어른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날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말 그대로 사고예요. 장인어른이 제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 장인어른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5년 전 여기로 와서 장인어른 일 돕겠다고 한 것도 제 선택이지 기회만 주신 장인어른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 그렇게 줏대 없고 뭐든 누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장인어른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미안한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믿음직한 사이로 대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장인어른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고 더 이상 제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겠다고 대신 응원과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장인어른께 자신만만하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퇴원 후 바로 재활을 받을 용기나 의지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야 했고 혼자서는 평생 해왔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은 아빠, 이것도 안 느껴져? 이래도? 꼬집어도 안 아파? 라고 하며 연신 제 다리를 매만지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말하면 울음을 터뜨렸죠. 아직 어린 둘째 딸은 아직 아빠가 장애인이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왜 여기 앉아있냐고 물었고 이제 아빠가 못 걷는다고 설명을 하면 왜 못 걷느냐고 그럼 희정이랑 같이 놀러 못 가냐고라는 질문을 해서 저를 울렸습니다. 아내도 저만 보면 그렇게 울었어요. 밥 먹다가 울고 제게 사온 기저귀를 보여주며 울고 제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도 울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존재 자체가 가족을 아프게 하는 짐이 된 것만 같았어요. 제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음식도 물도 먹지 않았고 매일 밤마다 바닥을 기어가서 술을 꺼내 마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평생
가족에게 짐이 돼서 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별의별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고 2달 정도 뒤에 둘째 딸이 그린 그림을 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둘째 딸의 그림에는 저희 네 식구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 속에 저는 2다리로 일어나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가 하반신 마비가 뭔지 이해를 못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지만 그림 속 2다리로 일어나 있는 제 엉덩이에 이상한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휠체어였어요. 2다리로 일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붙어 있는 그림은 그래도 언젠가 아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린 딸의 희망으로 그린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저렇게 작고 어린 딸도 나를 믿고 있는데 일말의 불씨라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삶을 비관하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의 재활치료센터에 살다시피 했어요. 기적적인 일이 바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싸움이 아주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기적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에 출근하기 전에 저를 일찍 재활센터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낮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는 생활을 몇 달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본 불쌍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딸들도 다 저를 응원해 주니 제게는 좌절할 시간도 사치였네요. 그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시간이 흘러도 제 2다리에 변화가 없었지만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제게 용기를 주던 사람들 중 하나인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벽에 기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팔은 멀쩡하니 혼자 기저귀를 갈아보기 위해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아내에게 계속 맡기기엔 할 짓도 못 되고 또 너무 미안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해보던 와중에 제가 실수를 했고 침대와 옷이 소변으로 범벅이 됐죠. 그리고 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제게 대체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일을 벌려? 왜 날 더 힘들게 하냐고. 아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늘 저를 깨워서 출근하며 저를 재활센터에 데려다 주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저를 안 재우고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 11시가 돼서 부스스 일어난 제가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왜 오늘 나를 안 데려갔냐고 하니까 본인도 늦잠을 자서 당신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네요. 아침에 저 깨워서 옷 갈아입는 거 돕고 휠체어에 옮기고 차에 싣고 또 재활센터에 도착해서 내려주기엔 시간이 없었다고요. 아니, 이제 당신이 원장인 미용실이잖아. 문 조금 늦게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침에 예약한 손님이 있어서 그랬어. 예약 없으면 나도 여유 있게 문 열어도 상관없지. 그럼 장인어른께라도 연락해주지. 그럼 치료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을 텐데. 그거 하루 안 간다고 안 움직이던 다리가 움직여? 하루 빠진 걸로 왜 그래? 아내는 움직이지 않는 제 다리와 제 의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은 내 다리보다 당신 샵에 오는 손님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예약 한 번 뺀다고 당장 미용실이 무너지거나 해? 나는 이미 무너진 내 다리 어떻게든 한쪽 다리라도 아니 종아리 근육 하나라도 되돌려서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내와 제 사이는 1억학년 정도는 떨어진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이 말 한마디 안 섞었고 심지어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어요. 하루는 외박을 하고 다음날 오후에 집에 와서 왜 연락도 안 되냐고 하니까 서울에 친구를 보러 갔다 왔다네요. 그래서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하냐고 하니까 기저귀 갈아줄 사람 없어서 걱정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리고 점점 제 식사량을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움직이지 않으니 많이 먹을 필요 없지 않냐고 하면서요. 아내는 하루하루 갈수록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의 짐덩이인지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의 잔인한 말과 행동들은 제 의지를 점점 꺾어갔죠. 근데
그때 저는 아내에게 말을 받아치는 것 빼고는 크게 항의를 하거나 싸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가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휠체어 생활도 익숙해져서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소변줄과 자약으로 어느 정도 혼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밥도 간단하게 주방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상태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나 봅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반년 만에 제가 그리 불안해하던 말을 꺼냈네요. 또 서울에 간 아내는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날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아니 태영 씨,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드디어 올게 왔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왜 갑자기? 내 다리 때문에? 맞아. 오늘 수진이 결혼식 가서 우리 결혼식 떠올리면서 기억났어.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야. 남편 옷 갈아입는 거 도와주고 화장실 수발 들고 매일 병원이나 센터로 운전기사 돼서 모셔다 주고 휠체어 때문에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못 다니는 거 내가 꿈꾸던 생활도 아니고 애들한테도 더 이상은 못할 짓이야. 그래서 계속 재활치료하고 있는 거잖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 다친 지 1년도 안 지나서 이혼을 하자고? 1년을 하면 당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면 나 더 이상 미동도 없는 당신 다리에 희망 걸고 싶지 않아. 나 아직 40도 안 됐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당신이 날 놔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넌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고민하던 나 설득해서 여기 데려온 건 너야. 그리고 너희 집 가업 돕는 와중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100%네 책임이고 장인어른 책임이라는 게 아니야. 당신이나 장인어른이 설득을 했어도 내가 선택해서 온 거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근데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고작 반년 동안 내가 못 걸으니까 바로 버리겠다고? 너는 날 남편으로 가족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바로 쉽게 잘려서 없어지냐? 그래, 나도 내 다리가 몇 년을 못 걷고 병원에서 일말의 희망도 없다면 네 말대로 먼저 너 놔줬을 거야. 근데 그래도 재활을 받아볼 정도는 된다니까 그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사는 건데 너는 지금 그 희망을 다 짓밟는 거야. 알아? 누가 재활 받지 말래? 받아. 얼마든지 받아. 근데 나랑 헤어지고 받으라고.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못 있겠으니까. 그리고 병원기 운전대 잡은 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운우네? 당신이 날 얼마나 매정하고 나쁜 인간으로 만들든 내 마음 바뀔 생각 없어. 나도 당신 다리가 그런데 끝을 진흙탕 싸움 만들 생각 없고 애들도 있는데 우리 편하게 합의로 하자. 소송까지 가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결정되면 말해. 근데 만약 당신이 그래도 이혼 못하겠다면 난 소송까지 갈 거야.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걸 알았던 날보다도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팀이라고 무슨 일이 나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절 이렇게 배신하네요. 절대 제가 겪은 사고로 장인어른과 아내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고 나서 머릿속에 스멀스멀 제가 왜 걷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망과 비관이 올라올 것 같아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제 다리 때문에 딸들은 그전보다 처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서 딸들의 얼굴도 잘 볼 수 없었네요. 그러다가 며칠 후 장인어른께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오신 줄 알고 긴장도 하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늘 그렇듯 저를 보고 웃으시며 오랜만에 곽서방이랑 술 한잔 하러 왔지 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혼에 대해 내색은 못하고 바늘을 10개쯤 삼킨 기분으로 장인어른과 김치찌개 하나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재활을 시작하며 거의 끈다시피 한 술이 들어가니 술 기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결정되기 전에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술김에 장인어른께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된 이후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짐이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아내가 나를 버릴 줄 몰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하며 장인어른이 아내의 말에 동조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소중한 딸이 평생 장애가 있는 사위 수발을 들고 살 거라고 하면 말리면서 네 인생 살라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쩌면 아무리 아들 같은 사위라도 진짜 핏줄인 딸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장인어른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내팽겨치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어떻게 미주가 너한테 먼저 이혼 얘기를 할 수 있어? 내 당장 이것을? 그리고 장인어른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때 장인어른의 손은 분노인지 당혹스러움 때문인지 덜덜 떨리고 있었죠. 너 어디야? 당장 지금 집으로 들어와. 당장! 머리를 지지고 있든 볶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네 집으로 오라고. 이 애비 열받아서 나중에 병원에서 숨 넘어가는 걸 보기 싫으면 당장 오라니까. 약 40분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이미 집에 오는 길 예상을 한 건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장인어른을 보고 입을 열더라고요. 혹시 이혼하지 말라고 말릴 생각이시면 포기하세요. 저 더 이상 이렇게는 하지만 아내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집에 온 아내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먼저 입을 여는 아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셨거든요. 짝보다는 퍽에 가까운 소리에 저도 놀라고 아내도 맞은 뺨을 부여잡고 놀랐죠. 오직 손을 든 장인어른만 한치 흔들림 없이 마치 사자우 같은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거, 내가 널 그따위 인간으로 키웠냐? 사고당해 몸 불편한 가족 버리는 그런 천하의 쓰레기로 키웠어? 내가 왜 쓰레기예요, 왜? 내 인생 버리고 애들 둘 혼자 키우고 다리 못 쓰는 남편 똥수발에 평생 옆에서 수족돼서 사는 거 못하겠어서 이혼하겠다는데 그게 쓰레기예요? 수족은 얼어 죽을. 유정이나 희정이는 네 엄마가 보고 있고 곽서방도 몇 주 전부터는 혼자 어떻게든 볼일 처리한다는데 뭐? 네 인생을 버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가 할 일이 많아졌다 한들 바로 가족을, 네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안에 도우미를 쓰고 보호사를 쓰든지 해서 너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너 따라서 타지 생활하고 네 애비 때문에 2달이 못 쓰는 곽서방한테 감히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아빠 때문에 다친 건데 왜 내가 저 사람 똥수발을 듣는데? 내가 왜?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아빠 딸은 나야, 나. 근데 왜 사위인 저 사람 편을 드는데? 그래, 내 핏줄은 너지. 근데 오늘처럼 네가 내 핏줄이라는 게 쪽팔린 적이 없다. 차라리 남의 집 자식이었으면 욕하고 침 뱉고 모른 척이나 하지. 내 자식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 인간이라는 게 그저 처참할 따름이다. 알아들어? 너 당장 곽서방한테 사과해라. 사람 몸 불편해졌다고 냅다 이혼 얘기 꺼낸 거 그거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안 해.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면 아빠가 끼고 살아요. 옆에서 수발 다 들면서 아빠가 데리고 살라고요.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 거니까.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남편, 애비 모른 척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는데? 이제 나도 나 챙겨달라는 말 더 안 할 테니까 아빠도 저 사람도 챙기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너 그 말 꼭 후회하지 말고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폭풍전 고요처럼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말을 했고 아내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이혼만 하면 후회할 일 없다고 이죽거렸어요. 그 후 또다시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 조치를 취하신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고 또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도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기에
슬슬 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4일 뒤, 그날은 아내 미용실 정기 휴업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오전 11시 정도에 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무서운 얼굴을 한 아내가 들어와 다짜고짜 제게 따지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로 아빠를 구워 삶았길래 아빠가 그런 짓까지 하셔? 뭔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오늘 아침에 미용실 문 열려고 가니까 미용실 안에 있는 물건 싹 빠져 있고 문 앞에 임대문이라고 써져 있었어. 미용실 열쇠까지 바뀌어 있었다고. 당신이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딸 사업장을 갑자기 빼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물으며 아내에게 경고를 했던 건 본인 건물의 남은 자리 중 하나를 아내에게 줬던 걸 뺏을 작정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억울한 얼굴로 생사람 잡는 아내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니고 다 당신이 뿌린 씨앗, 장인어른이 거두는 것뿐이니까. 아내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거나 했는데 몇 초 뒤 수신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남의 사업장을 이렇게 함부로 빼도 되는 거냐고요. 그래, 남보다 못한 딸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내가 이런다고 아빠 말 들을 것 같아요? 나 절대 그렇게 못 살아. 못 산다고. 휴대폰 너머에 있는 장인어른께 악을 쓰던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성질을 내다가 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아내도 장인어른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지금은 집중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저 제 몸 하나였기에 센터에서 보내주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3일 뒤에 다시 장인어른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인어른은 이미 술에 취한 채로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죠. 곽서방, 태영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네 딸이 이렇게 만든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딸이라는 게 네 마음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구나. 어찌 이리 너한테는 미안한 일만 만드는지. 내가 미줄 잡아다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안 되면 똑같이 내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까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너한테 못할 짓인 것 같다. 태영아, 그냥 그런 애하고 이혼해라. 네? 장인어른, 이혼이요? 그때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근데 그랬는데 도무지 걔를 네 옆에 묶어놓는다고 해도 괴로운 건 걔가 아니라 너야 너. 그딴 가족 쉽게 버리는 인간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다. 네 다리가 낫는다고 해도 나중에 또 힘든 일 생기면 바로 뭐 먼저 버릴까 궁리할 거야 그것이. 태영아, 오해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 딸년이라고 미주 그거 살리려고 할 게 아니라 자네, 우리 사위인 너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니까. 걱정 말게나. 내가 기필코 자네를 위해 내 딸년 미주 그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앞으로 2번 다시는 그거 자식 취급, 아니 사람 취급 안 할 거다. 미용실? 집? 웃기지 말라고 해라. 가족 버리는 게 어디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곽서방, 미주 그거는 내가 남은 평생 곽서방 대신 복수해 줄 테니까 곽서방은 한심한 내 딸한테서 벗어나서 자네 인생 살아.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내 딸이 아니라 곽서방 자네니까.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은연중 저는 제 상황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버림을 받은 건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세상에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저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정말 가족을 배신한 대가로 버림받아야 하는 건 아내라고 일깨워 주셨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위로로 인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게 위자료로 그 당시 저와 아내가 살고 있던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를 주셨어요. 여기서 계속 살든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부디 받아달라고 하셨죠. 어차피 아내가 저를 짐덩이 취급했을 때부터
어쩌면 이 이혼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서 장인어른께서 딱히 제게 미안해하시거나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지만 장인어른은 제게 뭐라도 도움이 돼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마음을 기꺼이 받았죠. 저는 이혼 후 그 아파트를 판 후에 고향인 경상도로 돌아와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건 다리를 못 쓰는 저와 생활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고 하며 그렇게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던 척 하던 아내가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에게 미용실을 뺏기고 직업도 돈도 없으니 못 키운다고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여자가 알고 보니 의리도 모성애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애들이 저와 아내 이혼으로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무섭고 미안했고요. 근데 합의 이혼을 한 후에 이사를 준비하던 와중 제 오른쪽 허벅지 감각이 돌아왔거든요. 처음으로 확인한 재활치료의 결과물에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동기부여를 얻었죠. 그러니 내 딸들도 전 아내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나처럼 딸들도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엄마를 먼저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아내에게서 벗어난 우리 세 식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과 희망이 돌아온 허벅지 감각으로 인해 생긴 거죠. 이혼 후에 고향으로 딸들과 이사를 한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다리 못 쓰고 이혼당한 아들로 생각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고 슬퍼하시는 걸 보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내와의 이혼이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사를 하고 몇 주 후에 장모님께서 손녀들을 보기 위해 오셨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 장인어른께서 유언장을 다시 쓰셨는데 원래 있던 전 아내의 몫은 빼버리셨다고요. 그 소식을 알려주시며 장모님은 목이 메이는 목소리로 제게 그러니 조금은 제 마음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딸의 죄를 본인과 애 아빠가 기억하고 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살 테니 말이죠. 그때 느꼈죠.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먼저 이혼 통보까지 받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본인들의 딸보다도 나를 먼저 위하고 생각해 주시는 걸 보니 그리 나쁜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잘 살아왔다고 말이죠. 지금도 장인어른은 일주일에 3번은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으시고 소녀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할아버지, 희정이 언제 만나러 와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글짓기 금상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장하네 장해. 이 할아비가 다음 달에 우리 공주님들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우리 태영이도 재활 열심히 받고 나 가면 한잔 하자고. 어? 이혼을 해도 장인어른에게 저는 믿음직한 사이였고 장인어른은 늘 그 사실을 제게 일깨워 주세요. 심지어 본인의 딸이 잠적해서 보내지도 않는 양육비도 지금까지 쭉 보내주시고 있고요. 이 정도면 배우자 복은 없지만 처가 복은 아주 넘칠 정도인 거겠죠? 세상의 모든 경험은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든 뭐든 하나씩 그 경험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데 제게는 그 의미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은혜 그리고 제 딸들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 정말 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도 살아있다면 뭐든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걸 여러분께 보잘것없는 경험이지만 함께 공유를 하고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도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도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한때는 차라리 수술대에서 눈을 못 뜨길 바랬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무슨 일을 겪었어도 살아있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 또 다른 희망을 찾는 게 다행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 얼마 전 치료사 선생님에게 이렇게만 한다면 올해 안에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목표는 둘째 딸 초등학교 입학식에
휠체어 없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진 못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첫째 딸 중학교 졸업식, 둘째 딸 고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딸들의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두 다리로 일어서는 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행복이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도 전달돼서 늘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